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 그 다음에 강화 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라남도 영광이랑 곡성 군수 선거. 어떻게 보면 결과값 자체는 뭐 큰 틀에서 뭐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구성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미묘한 시각차나 의견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부터 가볼까요? 제일 흥미로운 건 역시 영광 군수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뭐 어떻게 봤어요 그걸? 영광 군수 선거가 이제 초기에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이게 쭉 치고 나가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또 이제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장현 후보가 좀 3등으로 떨어지는 이제 조짐을 보였고, 결과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진보당의 선전,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너무 많은 것을 재보궐에 걸면서 나름 좀 내상을 입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기중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뭐 아냐고 물어본다면 네. 안다고 대답해야죠. 네. 정의당 부대표를 했던 이기중 씨가 이기는 중. 작년에 이제 그 부대표를 사퇴하면서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며칠 전에 이기중 부대표 그 페북 패친이니까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에 너무 많은 걸 걸었다. 마치 작년에 그 서울 양천구청장, 강서구청장 선거에 너무 많은 걸 건 정의당과의 기시감이 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멘트를 이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대표가 뭐 전남에 내려가서 이렇게 쭉 한 달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는 정의당 사람만, 정의당 출신만 할 수 있는 평론이네.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에 정의당에 많은 걸 걸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어? 어차피 뭐 우리가 뭐 50만 명씩 보는 방송도 아니고, 보는 사람이 보는 방송인데. 야, 이 소중한 그 시선. 소중한 시선. 근데 어쨌든 그냥 곡성 군수 선거처럼 그냥 뭐 30몇 % 뭐 의미 있는 득표를 얻었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진보당한테 이제 역전을 당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음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이제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대표도 막 여러 차례 내려가고 했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그러면 이제 100% 중에 민주당 후보는 40%의 득표율을 얻은 거고, 나머지 두 정당, 진보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사실 과반이 넘는 거니까, 지방선거, 특히 호남선거에 있어서 낙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 구도와 어떤 후보 구성에 따라서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이준석 대표는 조국당은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준석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해보니까,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개혁신당 아예 후보를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선전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국당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희는 한 명 출마도 못했는데 뭐 하는 얘기냐, 그럼 너희 더 망했구나,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느 당을 공격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꼭 독식하는 게 호남 정치 자체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 구도의 플레이어가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지지율 호남에서 1등 정당은 조국혁신당이었고, 그거에 비하면 조국혁신당이 조금 내상을 입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참 기세가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제일 많은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이제 곡성 군수 선거에 비하면. 한번 출마해보지 그랬어요, 영광에. 영광 군수로 한번. 왜 그러십니까? 야망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몇 달 전에 주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출마할 수 없죠.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지 그랬어요. 치밀하게? 뭘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번 재보궐선거에 사실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광군이 호남 정서를 다 대변하는 거냐, 영광 군민들이. 그렇진 않죠. 그것도 아니고 영광군의 특성이 있는 건데
영광군이라는 공간에 그러한 공간에서만 또 이제 이 관철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또 있는 건데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느냐라는 또 문제도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될 문제인 건데 그게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호남의 맹주가 누구냐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네. 많은 경우에는 아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재보궐선거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주로 그건데 호남의 맹주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다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는 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호남의 맹주가 누구냐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뭐 이재명이 위기다, 뭐 조국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 큰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의 진로나 뭐 이런 거하고는 이제 평가해 볼 지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선거에 도전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느냐의 문제는 일반적인 이제 거대 정당이 선거에 도전했을 때 내는 성과하고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달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애초에 뭐였고 목표가 뭐였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늘 그게 문제인 거죠. 소수 정당은. 네. 어떤 소수 정당은 가령 선거 비용 보전받는 게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15%. 네. 어떤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선거 비용만 보전받고 이름만 알리면 된다. 맞아요. 어떤 소수 정당은 이 지역구에서만큼은 당선자 내는 게 목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떤 소수 정당은 뭐 그냥 뭐 출마에 의의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의 이번에 사실 좀 의문은 이 선거에 응하는 목표가 뭐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저는 그게 이번 결과 엮여가지고 좀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표가 불분명해 보이면 당선되지 않으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목표를 달성을 못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뭐 이 선거에 임하면서 사실 어울리지 않는 목표지만 호남에서 한번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게 목표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쵸. 그런 거였으면 뭐 할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노선을 갈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내부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도 몰라요. 이 재보궐선거를 왜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가령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제3당 노선을 확실하게 가겠다. 그래서 지방선거 독자 대응하고 지방선거에서 이 재보궐선거에 임하는 목표가 조국혁신당을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층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이제 선거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잠재적인 후보층에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는 별개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앞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난번엔 지민 비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별개의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그게 생존에 어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분명히 이제 별개로 대응을 하고 그럼 지방선거에 이제 독자 대응을 했으면 대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선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모르겠어요. 막판 단일화를 하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독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 대선 다음에 총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총선도 분명하게 이제는 지민 비조 없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선, 대선, 총선을 하나로 엮는 이게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선거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근데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냐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지금 포지션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완전히 그러면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색깔과 어떤 정책적인 준비나 이런 게 돼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지자들끼리는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의문인 상태에서 뭐 이런 성적이 나오니까 더 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힘이 반동 형성이 되니까 오히려 그럼 앞으로 민주당하고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있어서 더 이제 좀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선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선거는 이제 그런 거죠. 애초에 호남에서 호남 지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약간 뜨뜻미지근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난 총선에서 의석수를 많이 몰아줘 봤는데 별로 윤석열
윤석열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 정권 내준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그렇게 뭐 잘 혼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호남 정서에서 보면 수도권의 그 중간층 정서하고 좀 다르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호남 정서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답답하다. 근데 어쨌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하여튼 윤석열한테 당한 사람인데 시원하게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쏠린 측면이 있는데 이 선거는 뭐였냐면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호남의 국민의힘입니다.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구도가 또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이번에 영광 같은 경우에는 최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쵸. 선거에 참여, 그러니까 꼭 투표율이라는 지표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선거 참여 정도가 굉장히 높은 선거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선거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조직이 잘 돼 있는 쪽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안 나와도 사람들이 안 나와도 조직이 잘 돼 있는 쪽이 유리하고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달성 가능한 고 투표율에서는 아 이게 투표율이 좀 높은 수준이네. 그러면은 조직된 어떤 유권자층보다 조직되지 않은 유권자층이 그거를 메꾸니까 아 그러니까는 조직되지 않은 층도 유리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예 다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요 조직되지 않은 층도 나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어떤 초과하는 어떤 그 동원이 있어가지고 다 나왔다. 그럼 조직된 층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조직력 있는 쪽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나온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막판에 조직된 쪽이 유리한 선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1등을 하는 구도가 된 거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조직된 선거를 한 또 하나의 축이 진보당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조직된 선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보당 조직의 장점이 뭡니까? 한다면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익히 알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네. 네. 우리 익히 알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놀랬나봐요. 자기네 뭐 한 5명 나와 있는데 저쪽에 30명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다.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익히 안다. 심지어 당해봤다. 네? 당해봤어요? 당해봤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진보정당 당직자 출신의 김민하 선생님과 당해봤냐고. 당해본 사람만 아는 울분이야 이거는. 네? 나 할 말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 진짜로. 네. 근데 뭐 그것도 근 뭐 20년 됐으니까 제가 이제 긴 말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얘기만 진짜 1시간 할 수 있다. 아 정말. 근데 아무튼 다들 오셔가지고 그 농사를 도와줍니다. 농사를 돕죠. 네? 농활. 제가 그 아는 기자 중에 전남 영광 출신의 기자님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고향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거 오셔갖고 고추를 따고 있다. 그걸 다 따고 있다 그거를. 당원들이. 그리고 칼을 갈아주고 있다. 칼을 갈아주고 있다. 쓰레기를 줍고 있다. 선거 기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동네. 쓰레기가 씨가 말랐다. 조직력의 선거를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무슨 민족 해방을 위해서 조직이 되신 게 아니라 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분들 찍어줘야지 이렇게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등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인구수가 많지도 않으니까. 조직돼서 운동을 하면 먹힐 수 있는 효능감이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작은 데일수록.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지방 소멸의 어떤 그 단면과 그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종류의 그 선거 공학이 시너지를 내면서 만든 어떤 풍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국혁신당의 어드바이스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냥 영광 곡성 두 군, 왜냐하면 어차피 금정에서는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단일화 할 거라고 봤고, 그래서 뭐 곡성이랑 영광에서 그냥 무난하게 2등을 했어도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큰 스크래치는 안 났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존재감이 있다, 우리는 30% 이상 나오고 후보의 구성에 따라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정치인 지망생이요, 민주당이 좀 안 맞다고 하거나 당신이 비명이거나 심리적 친문이라고 한다면 와라, 우리 당의 문호는 열려있다, 이 시그널이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진보당이 이렇게 팍 출격을 해가지고 약간 갑자기 어택을 맞아가지고 약간 이제 외상을 입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개별 선거는 그 동네의 어떤 고유한 그 특성이 있는데 이걸 괜히 전국판의 것으로 과잉 해석하면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뭐 금정구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무슨 뭐 부정부패 혐의로 아니면 뭐 백지 신탁을
공작을 해가지고 말이야. 구청장이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자꾸 하셨죠. 그래서 생긴 선거니까 원래 금정이 포밭이고, 근데 막 금정을 통해서 뭐 부산을 뭐 아니면 금정이 여전히 뭐 민주당이 떨어지니까 뭐 부산 사람들이 뭐 정권 비판 안 한다는 둥 뭐 이거 완 경강부회한 해석들을 막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일꾼들을 지역에 그냥 보궐선거로 뽑는 건데 과잉 해석하는 건 문제긴 문제죠. 금정의 경우에는 그 프레임들을 여긴 특이한 게 그 프레임들을 여당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물론 이제 이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고 이제 부산 금정에서 한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이 범야권이 192석, 그래서 200석을 8석 모자라게 채웠는데 그게 PK에서 민주당 안 밀어줘서 그런 것인데 이번에 좀 그걸 채워봅시다. 뭐 이런 담론으로 좀 몰아가려고 한 게 이제 민주당인데, 그게 사실 저는 좀 먹히나 좀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쵸. 말씀하신 그런 구도인데 이 지역에서. 근데 그런 구도를 강화한 게 여당이에요. 이게 나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여야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당 지지한다고 말하기 창피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역의 선거 구도가 그런 거하고 여론조사에서 내가 뭐 이거 후보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치. 아니 뭐 이 정권이 뭘 상식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내가 그러니까.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죠. 이게 뭐예요, 엉망진창이 이게. 그래도 완전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뭔가 금정에서 질 수도 있겠는데 이러니까 친윤 쪽에서 이거 지면 한동훈 대표한테 선물을 한번 줘야겠어. 비대위라는 선거를. 아니 저 선물을. 비대위라는 선물을 주고 뭐 한간에 무슨 뭐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쌍권이 뭐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권성동 의원이랑 그다음에 뭐 권영세 씨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물로 준비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용산이 독대 자꾸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독대하자고 그랬는데 하자 그래 독대 언제 하느냐? 재보궐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지면은 내보내려고 한동훈 대표한테 너 선거 맨날 지면서 총선도 지고 재보궐선거도 졌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뭐 그런 소리 하려고 그런 소리를 또 해? 너는 왜 만족을 할 줄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내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세계일보인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런 얘기, 한 친윤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같아선 차라리 재보선에 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부산 금정에서 지는 게 낫겠다. 여권 단일화를 위해, 여권의 조직 한동훈 대표가 그만큼 밉다.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왜? 그렇죠. 벌써부터 재보선 질 거를 대비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어요. 한동훈 대표 이 얘기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한동훈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는 사실은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떠들썩하게 치렀더니 오히려 정권 심판론만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요 평가가 있어서 이 선거 조용히 치르려고 그랬는데 아예 안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여기 6번 가고 막 반팔 막 4시간씩 걷고 막 반팔 입고 무슨 뭐 종단 유세를 하고 워킹으로 그렇죠? 도보 종단 유세를 하고 뭘 이렇게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거를 다 용단 폭격해가지고 결국 20% 이상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의기양양해져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뭐 덕분에 이제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해야 된다. 이제 강하게 치고 받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쏟아부으면 다른 데도 아니고 PK 지역에 그것도 거기는 원래 20% 이상 이겨야 되는 지역인데 그쵸. 서울로 치면은 서초나 강남 정도의 송파? 보수세가 있는 지역인데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쵸. 그런 지역에서 당연히 그렇게 쏟아부으면 조직 총동원하고 그 정도 나와야지. 그러면 20% 이상 이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대표가 권영세 대표도 이기죠. 네, 제 실력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근데 제 실력이 나온 걸 가지고 또 지금 중앙 정치에 와서는 이기는 공식을 찾아냈다. 한동훈 대표. 이기는 공식은 뭐냐?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똑바로 하시오.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양쪽이 또 이렇게 한판 붙는 모양새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역 선거가 지역 그쵸. 선거를 중앙 정치로 갖고 와가지고 요 담론을 만들고 있는 게 여야 관계가 아니라 여당 내 내전이라는 게 이게 특이한 점이다. 이 지역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연결해 갖고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강화예요. 인천 강화예요. 여기도 진짜 보수 세계 강한 데인데 네. 여기는 조선일보 기사만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예년 분위기로 가면은 여기도 20% 이상 이겨야 된다. 그렇지, 원래 그렇죠. 근데 여기가 뭐 물론 보수 후보가 좀 갈린 측면도 있는데 안상수 후보? 네. 안상수 씨가 나와가지고 일부를 가져가긴 했어요. 몇 표? 아니 근데 좀 적더라고 생각보다. 그쵸, 한 자릿수를 가져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 정도 차이가 난 거잖아요. 8.8%가 그렇잖아요. 상당히 적게 난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인천 강화가 거기 인구 대비 당원수 제일 많은 데거든요. 국민의힘이. 완전 보수의 텃밭. 그렇죠. 그런데도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났으면 이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렇죠. 원래는. 일인데 지금 부산 금정에 취해 있을 때냐 약간 요런 그렇게 대놓고는 표현은 안 했는데 조선일보 기사 약간 그런 뉘앙스를 넣어놨습니다. 그럴 때 보면 조선일보가 똑똑해. 네. 확실히. 그러니까 굳이 그 문장을 쓸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20% 이상 이겨야 되는 데인데 8.8%밖에 차이가 안 났다. 그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근데 걸. 그것도 사실 또 안상수 후보가 없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15% 이상은 이겼을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굳이 또 평가를 하자면 그럼 안상수는 왜 뛰쳐나가서 거기 나왔느냐에 대해서. 그쵸? 뭐 누가 안상수 씨를 지금 공천을 주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왜 정리를 못하냐 보수 정치는. 그쵸? 거기서 왜 그러면 그 정도의 표는 거기로 왜 갔느냐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 요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뭐 누군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서울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이제 보수들이 맨날 이제 보수들의 이제 늘 알리바이가 있죠. 우리가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단일화가 안 돼갖고 우린 말이야 맨날.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맨날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가 하는 얘기가 이거 정당 공천해야 돼 무조건. 정당 공천을 해야 이게 저기 정리가 되지. 교통 정리가 되지. 정당 공천을 하니까 맨날 진보들은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어가지고 무조건 단일화를 하는데 보수들은 이거 뭐 우리는 일반적인 선량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단일화가 안 되잖아. 전혀 아니죠. 진보들은 어쨌든 간에 저 장기간 뭐 그게 시민운동이든지 뭐든지를 하여튼 보수들한테 뭔가 맞서면서 해온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 이심전심 해가지고 되는 단일화의 그 뭐랄까요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코드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죽일 놈 되는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육감 선거는. 근데 보수는 돈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강원 교육감 선거를 이제 보수 교육감이 민병희 교육감 삼선 끝나고 이제 차지했는데 거긴 또 갈렸어요. 강원도는 진보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 된 그런 케이스도 그렇죠. 있긴 한데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만 그쵸.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뭐 지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핑계를 막 만들어갖고 무시하기도 하고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큰 전장인 서울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보수가. 그쵸. 뭐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명이 뭐 끝까지 버텼다. 끝까지 버텼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쵸. 조전혁 후보 그 저기 플랜카드에다가 금메달처럼 중도 보수 단일 후보라고 자기들이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 정은식 이제 당선자 측이 무슨 은메달을 달아놨어요. 처음에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고. 색깔이. 조전혁 후보 측 나는 그 플랜카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 이번에는 조전혁이지 이랬고 난 뭐지 이게? 근데 다른 데 갔더니 또 아빠 이번에는 조전혁이지? 옛날에 뭐야? 정동영 후보가 저기 전주인가 재보궐 나왔을 때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거 카피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래도 뭔가 약간 광고 문구의 스타일이었는데 좀 세련미가 있었죠. 그게 뭐 돌아온 탕아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서울 중앙정치 가고 서울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던 정동영이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불살라 보겠다.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조용히 왔습니다. 그럼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뭐 저기 고생하다 왔는데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아빠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전혁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전혁 후보가 자기 그 늙으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빠 조전혁이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선거 운동이었지만 아무튼 먼저 은메달을 달아놓은 정근식
후보에 맞서서 그런 건지 금메달 딱 달아놨잖아요. 단일 후보다.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알리바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단일화를 못해서 졌다라는.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딱 보는데 모든 그 선거구에 대해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놨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직선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 투표율도 낮고 이거 뭐 무슨 뭐 쟁점도 없었고 나쁜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직선제 할 필요가 있냐? 이딴 선거 왜 하냐? 근데 사실 그런 지적은 맞는 측면도 있어요. 이번에 쟁점 형성이 잘 안 된 건 맞다. 그러니까는 사실 교육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한번 좀 선명하게 이게 붙어봤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뉴스를 계속 보는 저도. 그러니까 정책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이거를 어떤 선거 구도로 다루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정근식 교수님 뭐 이제 무상교육 후퇴할까봐 그거 막아내겠다. 뭐 그다음 뭐 친일교육 뭐 얘기하고 그렇죠. 역사교육 발효하겠다. 뭐 그 정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제가 지켜본 교육감 선거 중에 가장 그 어떤 심할이 없는 정책적 대립이다라든가 이런 야마가 게 없었다. 네, 구도가 쫙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안 보이는 선거이지 않았나.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뭐 사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그냥 별다른 이슈를 새롭게 이제 제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수 분열로 사실 또 이제 약간 당선된 감도 없잖아요. 그것도 또 있었잖아요. 지난번. 그래도 뭐 왜냐하면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되고 사실 이게 런닝메이트제나 뭐 이렇게 갔으면 보수가 또 이길 수도 있는 판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지나갔고 물론 이제 또 내년에도 하겠죠. 우리 또 이제 누구죠? 영등포 구청장인가? 구로구청장인가? 구로구청장. 문현일 씨인가? 뭐 하여튼 네, 뭐 문 엔지니어링. 네, 뭐 자기 회사 백지 신탁 못 하겠다고. 야망 있는 분이에요, 아주. 네. 야심만만한 분이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걸 괜찮다고 생각했나? 왜 나옵니까 선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잘 돌아가고 이제 뭐 이렇게 공적인 뭔가 치적이나 뭐 이렇게 뭘 하나 달고 싶었나 보지.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진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열받지 않아요? 아니 누구는 그거 한번 되려고 인생을 갈아놓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정작 된 어떤 분은 그 회사 그 백지 신탁 안 하겠다 하기 싫다고 그거 재산을 지키겠다고 그치. 구청장은 안 하겠다 사퇴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무슨 선거 비용을 개인한테 받아내든가 뭐 무슨 뭐 그런 일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몇 억 드는 건데. 받아내자. 가서 빼들어 가죠 지금 차 타고. 아니 그거는 좀 그렇고 너무 홍길동적이고. 사적 구제는 안 된다. 제가 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자격증인데 운전면허증도 없는데.